네, 안녕하세요. 윌리엄 홍부동산입니다. 전 시간에 제가 이제 그 레지덴셜 렌탈 프로퍼티를 이제 사거나 팔 경우에 주의하실 사항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이제 커머셜 리스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커머셜 리스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제일 먼저 이제 그 적용 법률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커머셜 리스는 레지덴셜 테넌시랑 완전히 법 체제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거용 임대는 그 레지덴셜 테넌시 액트의 영향을 주로 많이 받았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이 상업용 그 임대 부동산은 커먼 로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자리에서 이제 커먼 로에 대해서 약간의 그 백그라운드 지식을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커먼 로는 1215년 영국의 이제 그 존 11왕이 이제 마그나 카르타, 우리나라 말로 대헌장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서명을 하면서 탄생이 됐습니다. 서명하게 된 배경은 그 당시 이제 왕이 워낙 전제 정치를 하고 이제 독재를 하니까 왕 밑에 있는 귀족이나 그 당시에 소위 말하는 특권 계급층들, 쉽게 말해서 돈이 많은 사람들이거나 뭐 학자들이나 지식이나 그 전문직에 종사했던 사람들이나 우리 오늘 지금 날로 말하면 소위 말하는 부르주아층들이 자기의 어떤 그 권익을 프로텍트하기 위해서 왕과 싸워서 존 왕으로 하여금 이제 그 대원장에 사인을 하게끔 만든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커먼로, 그러니까 커먼로가 사실은 다른 말로 하면 law of people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을 위한 법, 이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people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people과 다른 거죠. 그 law of people 할 때의 그 people은 말하자면 이제 특권층들, 귀족들과 이제 그 돈이 많은 상인이라든지 어떤 이런 그 특권층들을 위한 어떤 법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떠한 그 체계로 쭉 왔는데 오늘날까지도 이게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커먼로가 누구를 위한 법인지에 대한 어떤 그 철학을 아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 영어로 the haves라고 그러죠. the haves. 가진 자 또는 부르주아, 특권층, 이런 사람들을 왕과 싸워서 왕으로부터 이제 그런 자기네 어떤 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커먼로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말하는 성문법에서 말하는 어떤 법 철학이랑은 완전히 다릅니다. 성문법에서 말하는 법 철학은 justice, 정말 약자 보호죠. 그래서 이제 상당히 그 진짜 돈이 없고 빽이 없고 이런 사람들을 보호하는 게 어떤 법 철학이라고 한다면, 커먼로의 법 철학은 가진 자들을 보호하는 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어떠한 그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냐 하면요. 물론 지금은 이제 그 성문법이 생겼기 때문에 성문법이 사실은 더 상위법입니다. 모든 어떤 컨플릭이 날 때에는 성문법이 이제 제일 상위법으로서 이제 상위법으로서의 존재를 하지만, 아주 지금까지도 계속 꾸역꾸역 오늘날까지도 그 커먼로를 예외 조항으로 갖고 오는 이유는,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그 가진 자들 또는 부유한 사람들을 보호하려는 어떤 그 일종의 어떤 그 철학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미 커먼로는 폐기됐어도 벌써 폐기됐어야 되는 법이거든요. 이게 1215년에 중세시대 때 생긴 법인데 이게 아직까지도 유지가 되고 있단 말이죠. 성문법이 있는 상황에서도. 그래서 아주 독특한 그 영미법 체제라는 것이 굉장히 독특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레이 에어리아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성문법이랑 커먼로랑 상충되는 에어리가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그 판사의 재량이 굉장히 셉니다. 그리고 이제 상당히 판례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케이스들도 많고요. 왜냐하면 두 가지 법이 컨플릭트 되기 때문에. 자, 일단 이 정도 해서 커먼로에 대한 배경 지식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랜드로드를 보호하는 법은 커먼로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그 레지덴셜 테넌트를 보호하는 법은 레지덴셜 테넌시 액트 성문법이고요. 크게 이렇게 법 보호 수준이 다르다 때문에 상업용 임대에서는 법정인 어떤 최소 기준이나 프로텍션이 없다. 왜냐하면은 그 상업용 그 리스를 만드는 것은 누구냐 하면은 랜드로드의 변호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00% 랜드로드한테 유리하게끔 계약서와 내용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좀 잘 아시면서 진행을 이제 하실 필요가 있고요. 우리가 소위 커머셜 리스가 적용되는 분야로는 크게 이제 오피스, 리테일, 뭐 웨어하우스, 또는 뭐 스몰 비즈니스, 에셋 세일, 뭐 이런 것들 모든 사업용 공간들에 이제 다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을 드렸듯이 반드시 이제 법률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한데, 사실은
이것도 조금 외람된 말씀이긴 하지만은 이제 이런 커머셜 딜에서 딜 브레이커 넘버 원이 변호사예요. 왜냐하면 엄밀히 말하면 변호사한테 일단 이런 리스 서류를 보여주는 거 당연히 맞고 중요한데, 그러면 변호사 입장에서는 이제 자기 클라이언트가 예를 들어서 이제 테넌트 입장이니까 이 리스에 대해서 독소 조항들을 전부 다 이제 발라내서 말씀을 준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처음에 이제 초짜 어떤 스몰 비즈니스를 사시는 어떤 바이어 입장에서는 변호사한테 검토를 했더니 변호사가 다 하지 말라 그런다, 사지 말라 그런다, 너무 위험하다 그런다, 이런 경우가 태반이에요. 왜냐하면은 그런 어떠한 랜드로드한테 유리하게 만들어져 있는 모든 문구들을 다시 수정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힘겨루기 싸움에서 거의 랜드로드, 그러니까 커머셜 리스에서의 랜드로드는 정말 갑 중에 갑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고, 이게 저스티스랑도 어긋나긴 하지만 결국은 인포음드 디시전을 받는 수밖에 없어요. 이런 내용들이 있구나 라는 걸 알면서 사인을 하신다는 의미일 뿐이지, 그거를 변호사가 이렇게 말을 한다 그래서 다시 내고를 통해서 전부 다 이제 테넌트한테 유리하게 바꿔서 이제 문구를 수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이 조금 길어졌는데요. 어쨌거나 이제 첫 번째 법률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하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은요. 그 다음에 임대 유형은 크게 이제 한 세 가지 정도로 보는데요. 이제 그로스가 있고 트리플 넷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제 뭐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이제 트리플 넷이 이제 스탠다드화 돼 있는데, 그로스는 뭐냐면은 일단 트리플 넷부터 말씀을 드릴까요? 트리플 넷이라는 것은 이제 기본 렌트, 베이직 렌트가 있고요. 거기에 이제 프로퍼티 텍스, 프로퍼티 인슈런스, 그다음에 커먼 에어리아 메인터넌스 비용, 이런 어떤 비용들을 전부 이제 이걸 이제 어디셔널 렌트라고 해가지고, 베이직 렌트 플러스 어디셔널 렌트, 이 전체가 다 테넌트가 부과하는 그런 타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BC주 상업용 부동산에서는 가장 흔하고요. 그래서 이제 상당히 베이직 플러스 어디셔널을 합치면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MLS나 이런 데 낼 때는 베이직 렌트만 내요. 베이직 렌트가 얼마라는 거, 베이직 렌트가 퍼 스퀘어 피수로 얼마다라고만 나오기 때문에 그것만 믿고 리스 사인을 하시면 안 되고요. 거기에 이제 어디셔널 렌트까지 계산하게 되면은 실제보다 훨씬 가격이 올라가죠. 그로스는 뭐 이렇게 복잡하게 베이직 어디셔널로 나누는 게 아니라 그냥 렌트 하나에 지금 말씀드린 모든 내용들을 그냥 포함시킨 겁니다. 테넌트 입장에서는 굉장히 간단한 구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나 결국은 비슷하죠. 왜냐하면 그런 비용들을 다 뺀 게 아니라 다 넣어가지고 그냥 하나의 가격으로 이제 낸 것이, 베이직 어디셔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제 하나로, 그로스 렌트비 하나로 이제 산정한 거기 때문에 간단한 거긴 하지만 뭐 비용 자체는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는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넷 렌트라는 것은 이 트리플 넷 이걸 하나하나를 구분을 한 겁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프로퍼티 텍스나 프로퍼티 인슈런스, 이게 중에 하나만 낸다든지 아니면 두 개만 테넌트가 낸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것이 싱글 넷, 더블 넷으로 하는데, 이런 케이스는 별로 없어요. 제일 많은 것이 이제 트리플 넷 구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그로스 렌트도 보는데, 랜드로드는 트리플 넷을 더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디셔널 렌트에 대한 부분들을 올릴 수가 있으니까요. 실제 실비 정산으로. 어쨌거나 이제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계약서의 핵심 조항은 이제 크게 봤을 때 임대 기간 또는 이제 옵션 투 리뉴얼, 임대 어떤 텀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렌트비 또는 렌트비 인상에 대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퍼미티드 유즈에 대한 클로즈가 있고요. 그다음에 익스클루시브 유즈에 대한 클로즈가 있고, 이 네 가지가 어떤 계약의 뼈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임대 기간 텀이라고 그러죠. 이제 3년, 5년, 긴 건 10년짜리도 있죠. 그다음에 이제 옵션 투 리뉴라 그래서 이제 내가 한 번 더 리뉴할 수 있는지, 두 번까지 리뉴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이런 게 없는지, 뭐 이런 얘기고요. 렌트비 인상에 대한 부분은 이제 베이직하고 어디셔널이 있는데, 보통 베이직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내고를 할 때 거의 픽스를 시켜요. 이제 5년 리스다 하면은 매년 뭐 예를 들어서 뭐 스퀘어핏당 5불씩 올라간다든지 3불씩 올라간다든지 뭐 1% 올라간다든지 해서 일단 베이직 렌트는 픽스를 시키고요. 어디셔널 렌트에 대한 부분은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랑 연동시킬 수도 있고, 또 고정 인상 매년 몇 퍼센트 인상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캠 레이트, 아까 이제 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커먼 에어리아 메인터넌스 비용, 이 운영 비용과 연동을 시켜서 실비 정산으로 일단은 인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퍼미티드 유즈는 이제 내가 이 리스를 받을 때
공간에서 할 수 있는 비즈니스가 어떤 것들이냐에 대한 것들을 이제 분명하게 하는데, 이걸 너무 좁게 명시를 하면 나중에 이제 확장을 하거나 또 식당 같은 경우는 메뉴를 더하거나 할 때 위험할 수가 있죠. 사실은 이제 이거 관련해서도 제가 굉장히 좀 뼈아픈 그 경험이 있는데, 제가 어디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굉장히 악덕한, 굉장히 너터리어스한 그 랜드로드로 유명한 데인데요. 제가 아는 바이어분이 한국 분이었는데 이제 그 중식당을 하시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국식 중식당, 말하자면 퓨전식 중국 메뉴를 하려고 해서 로케이션이 좋은 데를 발견을 해서 하려고 했는데, 뭐 그 계약 그 가격도 다 맞고 다 맞았습니다. 모든 조건이 맞아서 인제 다음 단계로 넘어와서 인제 랜드로드 요게 인제 그 승인을 받는 차례가 됐는데, 보니까는 그 리스 이 계약서 자체에 메뉴가 어태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심각한가 하면은 메뉴를 하나 추가하거나 빼거나 하면은 전부 다 그 부분에 대해서 랜드로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 셀러 입장에서는 홍콩식 중식당이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같은 중식당이니까 그 정도는 플렉시빌리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홍콩식 중국식만 되는 거예요. 정해져 있는 메뉴판 자체가 딱 붙어 있어요, 리스에. 그래서 그 메뉴를 다 100% 인수를 해서 그것만 해야지, 뭐 한국식 퓨전이 됐든 뭐 무슨 광동식이 됐든 뭐 북경식이 됐든 안 된다 이거죠. 그 정도로 인제 그 허용 용도를 아주 굉장히 그 타이트하게 운영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일반적으로는 그렇게까지 좁게 되어 있진 않죠. 예를 들어서 뭐 일식당 또는 중식당, 한식당 뭐 이렇게 크게 그 정도 바운더리로만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인제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럼 익스클루시브티는 뭐냐면은 이제 특히 백화점이나 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더 중요하죠. 왜냐하면은 같은 쇼핑몰이나 같은 건물 안에서 같은 랜드로드 하에서 저랑 거의 유사한 업종에 다른 테넌트가 들어오면 안 되니까, 경쟁을 인제 경쟁을 막는 입장에서 반드시 인제 이 exclusivity 조항을 넣어야 되는, 이런 네 가지가 인제 계약의 뼈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커먼 에어리아 메인터넌스, 캠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제 어떤 식으로 인제 우리가 부과를 하냐 하면, 이게 이제 아까 트리플 넷 중에 하나죠. 트리플 넷을 구성하는 세 덩어리 중에 하나인데, 보통은 인제 임대 전체 전체 건물 면적에서 인제 내가 임대한 면적을 나눠서 거기에다가 총 그 캠 비용을 곱한 금액이 나한테 부과되는 어떤 그 캠 차지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 건물이 10,000 스퀘어 핏인데 그중에 내가 1,000 스퀘어 핏을 임대를 했다. 그러면 내게 할당되는 캠 비용은 전체 그 캠 비용의 10%가 되겠죠. 근데 이 부분도 굉장히 논란이 많아요. 뭐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테넌트가 한 너댓 정도 되는 작은 어떤 그 건물이었는데, 그중에 인제 한 테넌트가 물을 엄청나게 많이 쓰는 테넌트였어요. 뭐 식당이 됐든. 나머지 세 테넌트는 물을 거의 안 쓰는 테넌트고요. 그래서 인제 이 식당이 전체 그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예를 들어 3분의 1 밖에 안 되지만, 실제 그러니까 미터는 하나 밖에 없었기 때문에 물값 전체 내는 것의 거의 3분의 2 정도를 이 식당 혼자 썼거든요. 그렇지만은 이 물값에 대한 정산은 이 식당은 3분의 1 밖에 안 내는 거예요. 왜냐면 면적으로 잘랐기 때문에. 그래서 나머지 테넌트들이 막 항의하고 이랬던 또 경험이 있는데요. 어쨌거나 뭐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은 인제 또 뭐 미세 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일반적인 그 산정 방식은 전체 그 면적에서 내 임대 면적을 나눈 어떤 그 퍼센티지로 정산한다. 그다음에 이 캠에 대한 정산은 일반적으로는 테넌트가 먼저 인제 그 올해의 어떤 예상 납부액을 먼저 내고, 그다음에 인제 다음 해 초에 전체적으로 프로퍼티 텍스나 인슈런스나 이런 것들이 다 픽스가 되면, 그때 가서 인제 실비로 이제 다시 영수증에 근거를 해서 더 냈으면은 돌려받고 덜 냈으면 더 내고, 이런 식으로 사후 정산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인제 한 가지는 이런 어떤 그 캠에 대한 정산을 할 경우에 실제로 랜드로드가 이제 청구한 그 비용에 대해서 내가 직접 그 영수증이나 어떤 인보이스나 이런 서류들을 보겠다. 그래서 나도 한번 이게 정확한 건지 아닌지를 보고 싶다라고 할 수 있는 권리를 이제 계약서에 넣을 수 있으면 넣는 게 좋죠. 이게 인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모든 내용들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거의 인제 그 내고 사항이기 때문에 뭐 어떤 게 정답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제가 했던 딜 중에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이런 감사 권리를 부여한 경우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랜드로드가 친절하게
이런 부분 다 오픈하겠다. 왜냐면 실비정산을 하는 거니까 실제 재산세가 얼마가 나왔는지, 또 뭐 인슈런스비가 얼마가 나왔는지 다 인보이스 보여주고 그것에 대해서 공정하게 N분의 1을 하겠다. 전체 면적으로 통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합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꼭 그렇게 반드시 이렇게 보여줘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그 모든 내용들이 계약서에 어떻게 들어가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시큐리티 디파짓에 대한 얘기인데요. 아시다시피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이제 레지덴셜 같은 경우는 반달치를 받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큐리티 디파짓 반달치, 펫 디파짓 반달치. 그래서 토탈 한 달치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상한 규정이고 이거를 만약에 어길 경우에는 RTB로부터 이제 제약을 받는데 상업용 부동산에서는 그런 건 없습니다. 법적 상한은 없는데 이렇게 경험을 해보면은 통상적으로 한 달치 정도를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두 달치를 받아서 그래서 첫 번째 달 렌트비를 그 디파짓을 내고 나머지 밸런스는 시큐리티 디파짓으로 남는다. 뭐 이런 어떤 계약이 제일 많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그것이 어떤 그 RTB에서 그냥 정한 규정 같이 이렇게 규정이 있는 건 아니고요. 통상적으로는 그렇다. 근데 만약에 이제 그 테넌트가 뭐 뉴 이미그런트라든지 아니면 크레딧이 전혀 없거나 이쪽 하고자 하는 그 비즈니스에 대한 경험이 좀 부족해 보인다. 좀 자신이 없어 보인다. 좀 못 믿겠다 싶을 때에는 랜드로드가 6개월어치도 요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싫으면 뭐 안 하면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없고 이런 것들이 항상 복병으로 남기 때문에 커머셜 딜이 어려운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런 시큐리티 디퍼짓에 대한 뭐 반환 조건, 뭐 이자가 붙는지 안 붙는지 뭐 이런 전체적인 내용들도 다 이제 그 리스 계약서에 명확하게 명시를 해야 되고요.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사실은 이 그 퍼스널 개런티, 인덴니파이어라고 해요. 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은 많은 그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법인을 운영을 해서 법인으로 이제 그 등록을 하시잖아요. 그래야 이제 만에 하나 뭐 파산을 하시거나 하더라도 법인만 이제 그 리미티드 그 라이어빌리티를 지니까는요. 자기 전체 개인의 재산들은 지킬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많은 그 비즈니스 오너들이 법인을 세워서 법인으로 이제 그 비즈니스 운영을 하시는데 문제는 이제 리스 계약을 할 때에는 물론 이제 테넌트가 이제 법인으로 들어가겠죠. 그렇지만 만약에 테넌트가 법인일 경우에는 10중 8구 거의 99.9% 랜드로드는 퍼스널 개런티를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별도로 리스 계약서 외에 퍼스널 인덴니파이어 그 어그리먼트라는 걸 또 따로 만들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만약에 법인, 테넌트가 이제 개런티를 못 낼 경우에는 랜드로드는 개인에 대해서도 사이닝 오피스에 대해서도 체이싱 할 수 있다라는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잘 아시고 이제 그 뭐랄까요, 그 사인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내고를 통해서 다 이제 바꾸는 것이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때문에 아시면서 informed decision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의 근본 철학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그 커머셜 에어리아가 커먼로로부터 이제 커먼로가 governing law이기 때문이다. 어떤 그 RTB나 RTA 같은 성문법이 어떤 governing law가 아니라 커먼로기 때문이다. 라는 부분을 좀 이해를 하시면 오히려 조금 납득을 하시기가 수월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인 독소 조항에 대해서 한번 조금 살펴보면요. 워낙 많아서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데몰리션 조항을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두려워하죠. 이제 통상적으로 한 6개월 정도만 이제 노티스를 주면 아무런 보상 없이 그냥 나가야 되는 테너트가 이런 어떤 상황인데, 너무 이 데몰리션 조항을 무서워하시면 결국은 좋은 자리에 있는 로케이션을 얻기가 거의 불가능하세요. 왜냐하면 역설적으로 거꾸로 말해서 뭐 다운타운 뭐 랍슨이라든지 이런 데가 됐든 굉장히 몫이 좋고 렌트비가 비싸고 오래됐고 그래서 그 렌트비가 비싼 이런 동네들은 100% 데몰리션 조항이 있습니다. 설령 데몰리션 할 생각이 없다고 하더라도 랜드로드는 그냥 의무적으로 이 조항을 그냥 프로텍션으로 넣어놔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자체만 갖고서는 어렵고요. 문제는 실제로 데몰리션에 대한 계획이나 구체적인 어떤 그 협의가 진행이 되는지를 꼭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것도 뭐 너무 이제 시간 관계상 깊이 있는 말씀을 못 드리고 또 자세한 내용은 제 전화 상담을 주시면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이제 데몰리션 클로즈에 있다 없다로만 판단하기엔 너무 어려운 문제고요. 실제로 데몰리션에 대한 어떤 진행이나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가 더 관건이다 말씀을 드리고요. 디스트레스는 뭐냐면 렌트비를 안 냈을 경우에 랜드로드가 예고 없이 즉시 나타나서 그 테넌트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인제 그 레지덴셜일 경우에는 안 됐죠. 이걸 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법원의 명령을 받고 또 랜드로드가 직접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인제 그 베일리프를 통해서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이 커머셜은 그렇지 않습니다. 커머셜은 아무런 그 법원 명령 없이도 랜드로드가 그냥 아무런 그 사전 고지 없이 와서 재산 압류가 가능합니다. 근데 한 가지 중요한 얘기는, 이걸 이제 디스트레스라고 부르거든요. 디스트레스 클로즈라고. 이 디스트레스를 택하면은 리엔트리를 택할 수가 없어요. 반대로 리엔트리를 택하면 디스트레스를 할 수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리엔트리는 뭐냐 하면 말 그대로 인제 다시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있는 기존 테넌트랑과의 계약을 해지를 하고 새로운 테넌트를 구하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는 없고,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하냐면요, 만약에 집기류 같은 게 굉장히 고가고 비싼 장비들이다, 그러면은 랜드로드가 일단 디스트레스를 먼저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디스트레스를 해서 이제 다 그 재산 압류를 해서 그것으로 밀린 렌트비가 커버가 되면 끝나는 거고요. 그렇게 했는데도 렌트비가 커버가 안 된다고 하면 그 이후 시점에서 이제 리엔트리를 시도하면 돼요. 그럼 둘 다 이제 얻을 수가 있죠. 또는 나는 지금 이 테너트가 너무너무 꼴도 보기 싫고 얘가 빨리 나갔으면 좋겠어. 돈 잃은 목을 떠나서. 그래서 새로운 테너트를 받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 그러면 디스트레스를 택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 리엔트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물쇠를 바꾸면은 그 자체가 리엔트리가 개시가 되거든요. 트리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자물쇠를 잠궈서 이제 기존 테너트가 못 들어가게 막고, 그다음에 노티스를 주고, 반드시 노티스를 먼저 줘야 됩니다. 리엔트리 하기 전에. 노티스를 주고, 그다음에 자물쇠를 바꾸고,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테넌트를 구하죠. 대신에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재산 압류는 못 하고 단지 밀린 그 렌트비는 소송을 통해서 인제 받아낼 수가 있는 거죠. 요런 어떤 절차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퍼센티지 렌트라는 부분은 이제 큰 대형 몰, 특히 백화점에서 많은데요. 기본 렌트 외에 어떤 매출이 일정 어떤 그 브레이크 포인트를 넘어서면 그다음부터는 그 초과분에 대해서 뭐 5%가 됐든 3%가 됐든 추가로 더 렌트비를 걷는 제도예요. 이게 참 기가 막히죠. 그래서 이제 테넌트 입장에서는 기가 막힌 노릇인데, 랜드로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바로 이 퍼센티지 클로즈가 있기 때문에 너를 안 쫓아내고 계속 두는 거다. 안 그랬으면 너보다 훨씬 돈 많이 잘 버는 애 있을 때 바로 널 쫓아내고 또 내가 그 테넌트를 받을 수도 있는데, 이 퍼센티지 렌트라는 클로즈가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이제 렌트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너를 키핑하고 그냥 너가 그곳에서 계속 장사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서로 이제 입장들이 다르죠. 어쨌거나 이렇게 되면은 이제 테넌트 입장에서는 뭐가 부담이 되냐 하면, 매출 자료를 매달 또는 매월, 그러니까 매월 또는 뭐 분기별로든 공개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레버니가 얼마인지를 보고 그거에 맞춰서 이제 그 브레이크 포인트를 보니까는요. 상당히 좀 안 좋죠. 자기 사업 정보가 다 노출이 되니까. 그렇지만은 큰 대형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조항이 있는 데가 많고요. 이것에 대해서 뭐 또 내고를 해서 풀 수 있으면 좋지만은 거의 안 풀립니다. 싫으면 뭐 그냥 뭐 하지 마라, 뭐 이런 케이스가 거의 다반사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게 있다라는 내용을 아셔야 되고요. 또 똑같은 논리로 이제 쇼핑몰에서 리로케이션 클로즈도 있죠. 랜드로드가 어떤 그 앵커 테넌트를 유치를 하기 위해서 아주 그 돈을 잘 벌고 대형 테넌트를 위해 앵커 테넌트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지금 내가 있는 공간을 에서 나를 쫓아내고 다른 쪽으로 보내고, 대신에 이 자리를 뭐 앵커 테넌트 또는 더 어떤 그 돈을 잘 벌 수 있는 그런 테넌트한테 이제 강제 이전을 지시를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통보만 하고 끝나요. 단지 이제 계약서에 보면은 그런 거에 따른 이전 비용이라든지 또는 그 사이즈,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게 500 스퀘어 핏이다. 그럼 사이즈에 대한 보장 정도는 해줍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나 그것이 끝이에요. 뭐 60일이든 90일이든 어떤 그 노티스만 주면 나가라 그러면은 나가는 게 아니라 릴로케이트 하라 그러면 릴로케이트를 해야 됩니다. 이런 조항도 있고요. 또 radius restriction clause라 그래갖고 이제 만약에 내가 몰이나 이런 데서 이제 장사를 하다가 딴 쪽으로 갔다 할 경우에 뭐 반경 5km 또는 10km 이내에서는 동일 또는 유사 업종의 오픈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조항도 있고요.
또는 이제 exclusivity clause가 없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위험하죠. 왜냐하면 이 얘기는 비슷한 또 다른 경쟁 업체가 또 입점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또 이제 그 브랜드 indemnification clause라고 해가지고 이제 포괄 면제 배상 조항. 일반적으로 이제 커먼 에어리아에서 만약에 문제가 생겼다. 그 고객이나 이런 분들이 커먼 에어리아에서 뭐 넘어졌거나 다쳤다. 이럴 경우에는 사실은 이거는 이제 랜드로드 쪽의 어떤 소관일 수가 있는데, 왜냐면 건물 공용 구역이니까. 그렇지만 그런 사고가 났을 때에도 테넌트가 이제 그 과실에 대해서 이제 그 배상을 해주는 이런 것들을 전가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대응책은 이제 테넌트 보험을 어차피 들어야 되는데 그중에 서드 파티 라이빌리티 금액을 상당히 높게 하고 사실 이런 것들을 커버를 하고 또 가능하면 랜드로드한테도 랜드로드 보험을 들어라 당신도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이게 좀 길어졌는데요. 조금 더 빨리 스피디하게 진행을 하면은요. 그래서 조기 해제를 할 경우에는 주거용일 경우에는 듀티 오브 미티게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만약에 내가 픽스 텀이지만은 뭐 다 못 채우고 뭐 7개월만 살고 나간다 했을 때에도 랜드로드도 똑같이 광고도 하고 해서 이제 새로운 테넌트를 구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도 다 하고 뭔가 이렇게 손해를 최소화하려는 그 의무를 랜드로드도 같이 져야 돼요. 주거용에서는. 그걸 이제 듀티 오브 미티게이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커머셜에서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5년 리스를 받았는데 2년 하고 3년 남은 상태에서 나간다 할 경우에는 이론적으로는 그 3년치 전체에 대한 리스 금액을 배상해야 됩니다. 이게 워낙 크니까 야반 도주들을 많이 하시죠. 도저히 이게 방법이 없다 싶을 때에는 이제 테넌트가 밤에 그냥 장비들이 그렇게 뭐 아주 썩 비싼 게 아니면 그냥 두고 그냥 야반 도주를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게 좀 다른 거고 브레이크 클로즈는 일단 생략하겠습니다. 이건 거의 현실적으로 없는 얘기니까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조기 그 해지나 위약에 대한 부분이 걱정이 되시면 차선책으로 이제 클로즈 내에 어사인먼트나 서블렛 리스 클로즈 조항을 두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없으면 비즈니스 못 팔죠. 왜냐하면 비즈니스를 파는 것이 이제 두 단계지 않습니까? 비즈니스 자체에 대해서는 바이어 셀러 간의 어떤 딜이 되는 거지만 그 단계가 이제 마무리가 되면 그 다음에 랜드로드로부터 리스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궁극적인 총대는 키는 랜드로드가 갖고 있는 거거든요. 랜드로드가 리스를 안 주면 아무리 비즈니스를 사고 싶어도 못 사는 거고 살고 싶어도 못 파는 거니까 때문에 그걸 이제 그 리스에 대한 어사인먼트 조항이고 또는 서블렛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제 일부를 띄어서 다른 사람한테 이제 또 리스를 준다든지 뭐 이럴 수 있는 어떤 그 부분들을 계약서에 집어넣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랜드로드가 불합리하게 거부할 수가 없다라는 문구들을 삽입하고 보통 보면은 10중 8구 이 내용은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은 뭐 비즈니스를 팔 수가 없으니까 단지 랜드로드가 이제 이 경우에 어사이먼트 피를 요구를 하죠. 뭐 변호사 비용이라든지 해가지고 뭐 피가 뭐 싼 거는 뭐 1,000불부터 해가지고 비싼 거는 뭐 몇천 불까지도 받는데요. 어쨌거나 이제 그런 어떤 그 어사이먼트나 이런 조항들을 통해서 만약에 이제 내가 도저히 렌트비를 못 낼 것 같다, 사업이 망해간다. 그럴 경우에는 빨리 이 비즈니스를 매각하는 것들을 이제 추진을 하는 경우들이 많죠. 단지 중요한 것은요, 렌트비를 스틸 내가 페이할 수 있을 때에만 이것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내가 렌트비가 밀렸어. 이럴 때는 완전히 다른 스토리가 돼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그 비즈니스를 사업을 매각하는 추진 자체도 불가능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이제 랜드로드가 다 이제 그 리엔트리를 해가지고 새로운 테넌트를 구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비즈니스 SSL이 아니라 그냥 for 리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커머셜 리스를 찾는 테넌트를 구해서 이제 그 테넌트랑 랜드로드가 다이렉트 딜을 해서 대신에 이제 거기에 있는 장비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 이제 싼 가격으로 이제 그 새로운 뉴 테넌트 팔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다 뺏기게 되는 것이죠. 사업부터. 왜냐하면 렌트비를 못 냈으니까. 때문에 렌트비를 내실 수 있을 때 마지막 자구책으로 이제 사업을 매각을 좀 싸게라도 추진을 해서 새로운 테넌트를 구해서 새로운 테넌트가 이제 리스 어사인을 받아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만약에 조기 해지에 대한 위험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실 때 하실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테넌트 개조 공사는 이제 테넌트 임프루먼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주로 이거는 이제 그 프리세일 커머셜 리스에 이제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요. 뭐 이제 돈으로 받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그 픽스처링 타임 피어리어드나 프리 렌트 이런 것들로 이제 받으실 수가 있다.
네, 모든 공사에 대한 승인들은 다 서면을 받아라. 이제 원상복구 의무들이 항상 그 리스트에 들어가 있거든요. 거의 대부분의 경우. 때문에 이럴 경우에 이제 어느 정도 복구 비용이 들지 이런 내용들도 좀 꼼꼼하게 보셔야 되고, 또 고가의 장비가 있다. 특히 이제 식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주방 시스템, HVAC 시스템, 고가의 어떤 조명이나 특수 시설 같은 게 있다 그랬을 경우에 이런 것들이 나중에 그 계약 종료에 누구 소유권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이렇게 계약서에다 넣어놓지 않으면 나중에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홀드 오버 테넌시라는 게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계약이 픽스드 텀이 아니라 그냥 만료가 되고 나서 그냥 먼틀리로 넘어가는 경우인데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요, 스탠다드 계약서에서는 거의 렌트비에 지금 내고 있는 렌트비의 1.5배에서 2배까지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게 거의 스탠다드예요. 그래서 이렇게 청구를 하더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계약 만료 최소한 6개월 전부터는 이제 리스를 갱신을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리스 갱신이 안 될 경우에는 이제 렌트비가 올라간다는 것을 감안을 하셔서 빨리 새로운 다른 자리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어떤 그 옵션 투 리뉴얼이 있을 경우에도 보통 6개월이거든요. 리스 만료 6개월 전에 서면으로 이제 요청을 해야 되는데 이 기간을 놓치면은 하루라도 놓치면은 거의 옵션이 자동 소멸이 되니까 이 부분을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또 상당히 많은 얘기들을 또 상당히 그 긴 시간 동안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커머셜 리스는 굉장히 어렵고 복잡합니다. 말씀드렸듯이 뭔가 그 레지던셜 테넌시 액트나 이런 어떤 그 액트에 의해서 보호되는 거가 아니라 커먼 로에 대해서 이제 랜드로드 쪽에 어떤 그 치우쳐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을 확실히 아시고 일단 그 준비를 하시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당부를 드리면서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다음 동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